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두군 브라더스 오셨어요.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거의 뭐 한 겨울 된 것 같습니다. 좀 따뜻하게들 입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겨울 옷 입고 오셨네 거의. 코트를 입고 오셨네. 나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날씨는 이렇게 추운데 지금 뜨거운 곳이 최소한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여의도 국감장. 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나가는 또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 토론장. 금요일에 그 1대1 맞수 토론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 저는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잠깐 그거 좀 네네. 편집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하이라이트 듣고 올까요?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정책을 경륜도 물어보시지도 문제가 않고 그렇게 크니까. 맨날 인신공격만 하시고 후보 검증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본선 가면 검증입니까? 더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검증이에요? 아니, 예. 저에 대해서 뭐 인신공격할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 대선 주자답게 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정책에 제가 이 정도면은 아니, 충분히 해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도덕성이 없는 이재명을 만났으니까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입장에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내신 공약을 이게 과연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서 조금 변하니까 그 시대 정신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와,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선 누가 더 잘했다고 보세요? 지금 윤석열, 홍준표 두 분 맞수 대결 이제 1대1 토론 들으셨는데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주변에도 많이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방어를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공격이 예전 같지 못하다. 예전만 못하다. 화력이 예전만 못하다. 예전만 못한 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뭐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를 저 같으면 예. 구분해가지고 아하. 하나 두 개씩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전체를 얘기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도덕성 얘기하니까 국민들의 인식에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어떤 그 기억은 남겼지만 그 내용은 안 남겼어요.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모 같으면은 뭐 이번에 구속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인 같으면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라든지 본인 얘기라든지 고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이게 기억이 남을 텐데 그냥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성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도덕성이라는 세 글자는 기억에 남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남아요. 하하. 그러면 개인 평가입니다만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중에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방어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더 잘한 것 같은 느낌이다. 김근식 교수님이 혹시 그 캠프 들어간 후에 토론 담당 맡지 않으셨어요? 토론팀이 있는데요. 토론팀 회의하고 준비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략을 좀 다 재점검하고 그 작전을 좀 잘 짜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부분에 토론에 좀 자신감도 붙였고 우리 현 변호사님이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칭찬을 좀 그래도 해주셨는데 해주신 게 후하게 해주시지 약하게 방어는 좀 잘하신 것 지난번에 같아요. 들어보니까 뭐 핵심 역할 하신다 하더라고요. 토론의 핵심 역할 하신 것 같아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1대1 토론이 이제 굉장히 첫 토론이고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포맷이어서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주도해서 뭐 질문할 때는 좀 앞서가는 1위 후보 입장에서 여유롭게 정책이나 비전 가지고 좀 합리적 토론을 좀 주도하고 그러나 상대방 특히 이제 홍 후보나 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저렇게 인신공격이나 이런 의혹 공세를 할 때는 작년에 10월 국감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 게 국감장에서 하루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이 공격하면 굴하지 않고 끝까지 더 되받아치고 이러는 거였는데 그때 유명했던 게 뭐 박병규 장관이 예전에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식의 아주 당당한 되받아치기가 보면 몸에 밴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쯤 저렇게 만약에 총기가 떨어지셨다고 그랬는데 예전 같지 않으신 식으로 공격해 오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쉽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전 그 국감장에서 박범계 당시 그렇죠. 의원과 부딪혔던 것이 이번에 떠오르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을 하기로 그러니까 상대가 좀 수준 낮은 공격을 해오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되받아친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할 때는 정책이나 비전 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을 어허. 보이자 이런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총기가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되게 유승민 섭섭하실 것 같은데. 후보 뭐 그럴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유승민 후보도 기대감이 많은데 결국은 아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할 것 같은, 그리고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유승민 후보를 제일 긴장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거든요. 수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느냐. 왜냐면 이렇게 홍준표 후보처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분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토론 얘기 잠깐 했고 요 질문도 잠깐 좀 드리고 가야겠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네.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갈 거라는 얘기가 파다했는데 그쪽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 캠프를 택했습니다. 놓치신 거예요? 그렇죠. 좀 애석하죠. 애석하고 저희도 이제 모시려고 좀 그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최재형 후보의 뭐 선택이시니까 존중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그 사실 올곧은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기독교인이시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정통 보수 또는 원조 보수 입장에 좀 강하게 견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네. 왕자 논란을 보면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놀랬다는 표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지자들이 써준 글씨를 지우지 않고 갔다는 해프닝인데 이걸 지나치게 이제 무속 이미지로 이게 더 씌워지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네. 그것 때문에 아니 뭐 좀 찾아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홍준표 후보는 찾아가셨다는데. 그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뭐가 그 가시적인 그 건에 들어와야 찾아뵙고 하는 것이지 그 부분까지는 이제 최재형 후보 측에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로 이제 마음을 정한 다음에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도 더 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거예요. 아직 제가 보기엔 덜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전화 아쉬운 분들은요, 전화해서 오지 말라 해도 갑니다. 전화 안 받아도 집 앞에 가다 전화. 기다리죠. 그렇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죠.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가서 그렇게 이제 많이 하셨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래요. 그냥 전화 안 받아도 집 앞에 가서 무조건 기다리고 왔다 그러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냐면 사람 많잖아요. 그 뭐 의원들도 많고 이러니까. 부자시죠, 거기는. 예. 근데 이제 사람 홍준표 부자. 후보는 지금 의원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아하. 그 아쉬움이 더 간절함으로 표현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뒷이야기를 좀 잠깐 들었고, 자 이제부터 부지런히 상한가 하한가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 키워드 확인부터 하고 하나씩 들어갈게요.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이제 이슈가 이번 주에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결국 대장동 대출금 지금 아마 저축은행에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건을 결국 덮어준 거 아니냐. 그때 또 대출 알선했던 그분 또 기소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처벌을 받았고 네. 결국은 그 돈이 그 대장동의 종잣돈이 됐는데 결국은 1,000억 정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것을 오늘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네네. 잠깐 기다리시고요. 김근식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계속 그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원팀이 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원팀이 흔들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도 사실은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지지도가 빠지는 추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재명 흔들리는 원팀 이걸로 제가 잡아왔습니다. 흔들리는 이재명 원팀. 네. 요 이야기부터 그럼 좀 풀어가 보죠. 민주당 이야기부터. 아까 송영길 대표 일부에 출연하셨는데 원팀 문제 없다. 민주당 원팀. 오히려 국민의힘 원팀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경선 끝나봐라.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시던데요? 뭐 국민의힘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먼저 지금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원팀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기세가 저는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다 뭐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도 지난주에 뭐 일배 발언해가지고 사과까지 했고 그만큼 앙금이 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뭐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 아닙니까? 네, 예. 그다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계속 그거 올려놓은 예. 상태이고 그리고
이미 캠프가 해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캠프 측의 주요 인사들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날선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SNS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선대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명목상 이름을 올리고 뭐 종합적인 통합 선대위가 꾸려지겠죠. 그러나 선대위가 꾸려져서 이름이 올려지는 거하고 실제로 원팀에 대해서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여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쉽지 않은 근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본선 완주까지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어서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이제 캠프는 해산해서 이제 해산됐습니다. 대변인이 끝났고요. 이제 전 그래, 이제 대변인인데 그렇게 우리 되네요. 김민국 교수님이 계속 이제 분열해라 계속 원팀되지 말아라 계속 아마 이제 주문을 외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SNS에서 공격하시는 분들은 뭐 현역 의원들은 아니고요. 이제 캠프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맞는데 좀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가처분도 뭐 제가 보기에 뭐 이게 사법부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거든요. 후보라고 보는데 이낙연 후보님이 뭐 아버지 때부터 쭉 민주당에 오셨고 민주당에서 쭉 이렇게 해오신 분이에요. 정치를 오래 네, 해오신 네. 분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경기도 국감 끝나면 만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뭐 아, 잠깐만요. 순서가 아니 순서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해진 건 어쨌든 이제 아니지만. 그런 이벤트들이 통해서 예. 결국은 당연히 만나겠죠. 예. 만나는데 아마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는 후보 먼저 만나는 게 저는 그 순서상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 만나는 날짜가 21일 아니면 22일이 될 거라고 하던데 국감이 그렇습니까? 20날 끝나잖아요. 네. 국감 후에 어쨌든 뭐 어. 근데 뭐 후보 만날 어쨌든 이낙연 후보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이러면 결국은 당내에서의 기본적인 정리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지지자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될 것 같고 뭐 그제 또 우리 의원총회 가서 서른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포옹. 뭐 보응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마음이 또 서른 의원님이 또 SNS에 또 같이 하겠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많이 들지만 2007년 뭐 한나라당 뭐 그때 BBK랑 뭐 최태민 싸울 때 보세요. 그때는 거의 뭐 고소 고발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안 간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도 예전에 후단협이라든지 이런 후보 네. 교체 자꾸 또 거기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때는 이제 지지율도 안 나오고 이랬지만 사실은 이제 노무현 후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주류였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도 많이 그렇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뭐 이재명 캠프에도 굉장히 현역 의원들도 많이 합류했었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경선이 끝나면 승복하고 원팀이 되는 게 맞고 그건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네. 맞는데 이제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아까 2007년 한나라당 BBK 또 MB하고 박근혜 사이 치열하게 경선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친이 친박으로 남아가지고 그 앙금이 결국은 10년간 갑니다. 10년간. 진짜 오래 가죠. 굉장히 오래 진짜 가거든요. 오래 가요. 그게 아마 이제 저는 친명 친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왜냐하면 그때 BBK 갖고 싸웠을 때 그 BBK가 결국은 그 잠재됐던 그 폭탄이 2017년에 나와가지고 재특검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대장동 게이트가 그런 BBK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BBK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아직도 한 5개월,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대선 때까지 그 전에 모든 걸 다 털고 모든 걸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저는 이낙연 캠프에서 불안해하는 것도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시고 현역 정치인들이니까 결국은 승복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승복이 되려면 이재명 지사의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에 남아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친문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원조 친문들 이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그 감싸 안아주려면 대통령과 그 친문 핵심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불안감, 자신의 신뢰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과 이낙연 관계를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같이 해온 분들이에요. 네. 어쨌든 네. 당에서 10년, 20년 같이 해온 분들인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 뭐 해체한다 그러고 만약에 후보가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이
아니 나 뭐 정치 안 해. 나 때려칠 거야. 이럴 가능성도 많다고 보여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정치에 대한 정당에 대한 애정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당 나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분이니까 26년 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 앞에서 얘기한 송영길 대표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저희들은 이제 끝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어떤 관계, 케미가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60-70% 이상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결과도 있었는데 저도 뭐 여론조사 결과 봤는데 뭐 60%도 나오고 30-40%도 있고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천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이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고 대통령과도 만나지도 않았고 어찌 보면 경선 바로 직전 직후에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끝났을 때는 그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안 되면 그에 대한 반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이재명 후보님이 찾아가시는 지금 그 계획을 아까 갖고 적진 계세요? 찾아가신다는데 좀 찾아가시겠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찾아가시는군요. 얘기가 돼서 가서 이제 만날 걸 정도. 근데 통화는 됐다 그러잖아요. 보통은 후보 떨어지고 나면 통화도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콜백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는 소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 뭐 당연히 찾아가는 게 맞죠. 두 분이 통화는 다 하고 약속도 잡으셨. 아니 약속 잡는까지는 아직 제가 까지는 모르죠. 못해요. 네, 통화는 네. 굉장히 의례적인 통화였어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가 알지. 근데 전화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낙선하고 이런 다음에 사실은 만나기는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통화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통화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곧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서 손잡고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화학적 결합 될 것이다. 선대위원장 맡고 나중에는 뭐 유세라든지 지지 연설까지 더 해주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죠. 현근택 변호사가 가져오신 키워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요 얘기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좀 무슨 소리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대검 중수부 검사였거든요.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을 수사를 하면서, 근데 큰 사건이었죠. 수사를 하면서 이 대장동에 빌려줬던 그 돈에 대한 수사는 빼놓고 했더라. 결국 그게 지금의 대장동 사태를 만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장동의 시작이 지금 그 주인들이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 시작은 2005년인데 이 2009년부터 아마 이제 민간개발 추진위에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를 확보하는 거고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채라든지 저축은행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1,800억을 저축은행에서 받았는데 그중에 1,150억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았어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이 그 다음 해 바로 이제 2011년 2월에 영업 정지가 되면서 2011년 3월부터 바로 이제 중수부에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정관계 이런 사람들 막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주인 검사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부산저축은행에 1,150억 대출한 부분을 수사를 안 했어요. 이 대출금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이거 대출금은 처음에 수사할 때는 그 알선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인척이었는데 이분이 10억 정도 받아서 이거 대출을 알선해 준 거거든요. C7에 그렇죠. C7이었죠. 그 부당 대표가 이강길이었고. 그렇죠. 대장동. 근데 그거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청구인만 조사받고 수사를 안 받았어요.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적은 금액 한 400억, 500억 정도 대출해 준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다 수사하고 그렇죠. 처벌받고 왜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알려진 것처럼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 특검이 뭐 변호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직접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아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선한 A 씨의 변호사가 그 당시 박영수 변호사였다. 박영수 변호사나 아니면 박영수 변호사 같이 일하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예전에 같이 검찰에서 일했던 그 인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는 그렇죠. 의혹인 일단 거예요. 그게 있고요. 거기 조금 더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알선 수리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대출금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대출금 어떻게 썼는지 어디다 썼는지 사실 그걸 수사를 해야 이걸 이 사람들이 손을 뗐을 텐데 결국은 알선한 사람도 수사를 안 하고 이 대출금 어디에 썼는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2009년 10년에 아까 말씀드린 김만배가 그때 들어 있었고 남욱도 그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15년에는 다 구속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 빨리 이 대출금에 대해 수사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손을 뗐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원죄 책임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우리는 황당한 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은 그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네. 여러분 그 위키백과도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에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 이제 그 뱅크런이라고 그러죠. 돈을 다 빼가면서 뭐 아는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아유, 그러면서 엄청났죠. 전부 지금 막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네. 수사는 뭐냐면 배임죄하고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임직원들 대부분 다 잡아놓고 거기에 정관계 로비했던 사람들 청와대 금감원 다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피해자들한테 당시에 그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중수 과장을 통해 가지고 정말 수사 잘해줬다고 한을 풀어줬다고 칭찬받고 굉장히 그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던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수사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박모 회장이죠. 박모 회장이 이제 대부분 특정 고등학교 인맥으로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벌어서 갖다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사적으로 배임한 겁니다. 그 배임한 게 뭐냐면 자기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법인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를 막 한 거예요. 네, 예. 근데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서 이게 대출 회수가 안 되니까 돈이 뻥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그 은행에 이제 잔고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된 거여서 저축은행의 임직원들하고 그들이 그 불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기했던 것들에 대한 정관계 로비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 감옥에 넣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중에 일반 대출이죠. 예. 저축은행이 수없이 많은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대출에서 대출이 승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수사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일반 대출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모 씨라고 하는 이 C7에서 했던 그 대출이 있었던 거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참고인과 관련해서 그 박모 회장의 처조커라고 하는 조모 씨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만 했던 겁니다. 참고인 한 1,000여 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아, 참고인 조사는 했다. 네, 참고인 조사를 했고 그 참고인 조사에 이제 변호사 측이 있었던 게 박영수 특검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그 대출이 대장동 그 판돈이었으니까 그때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전에 미리 예지력을 갖고 저게 대장동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수사라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쭉 제가 좀 하다가 발견했는데. 예, 그 대출에 어떤 뇌물이 들어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다시 그렇죠. 처벌이 그게 4년 들어가는 뒤에 이제 건데 그게 드러난 거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당연히 거였다. 2015년에 이제 그게 말씀이세요? 들어와서 이게 수원지검에서 마치 이제 재수사를 한 거예요. 일반 뭐 변호사님? 대출이라 그러면 무슨 뭐 담보 대출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고요. PF 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장동 PF 대출이었어요. 네, 네. 대장동 말씀드린 C7의 대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동에 그 땅을 사는데 들어갈 돈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그럼 보고 그때 알고 들어보세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모르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무능한 거죠. 2009년부터 들어보세요. 대장동이 문제가 될 거 알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 거기 말이 안 대출 되지.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어차피 그때 돈을 받은 건데 나중에 처벌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 끊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일반 대출하기 싫은데 어쨌든 PF 대출이라는 거는 일반 대출이 아닙니다. 사업 대출이고. 저축은행은 나 대부분 들어보세요, PF 얘기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는요. 447억 대출한 순천 왕지동 똑같은 대출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라든지 변호사까지 처벌을 했어요. 그다음에 700억 대출된 수지 상현동 시행에 대해서도 브로커 3명 처벌을 하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업 시행에 대한 대출이 이거를 자꾸 일반 대출로 오해시키지 말아라. 일반 대출이라는 건 우리가 담보 대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F 대출은 일반 아니죠. 대출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에서는 근데 어찌 보면 대부분 PF 그보다 대출 금액이 많이 좀 해주고. 얘기 끝나고 얘기하세요. 좀 금액이 더 일찍 적은 끝내주라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금액도 더 많고 이게 중요한 게요. 2010년 6월까지 대출이 나갔고 그 저축은행 부도난 거는 바로 다음에 2월이에요. 직전에 대출이 나간 건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수사를 안 했다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봐봐요. 자, 다른 거 넘기죠. 저축은행에는 대부분이 PF 대출이에요. 아시잖아요. 일반 일반 은행하고 대출이라고 다르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걸 내가 일반 말한 것은 대출이라고 불법 그래요. 대출이 아까 뭐 아니라니. 아직 대장동 들어가는 제가 거 말할 때는 때문에요. 이야기 한다지 왜 또 네. 그걸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일반 얘기할 대출자님은 때도. 뭐냐면 네. 저축은행이 주로 하는 것은 제2의 금융권이기 때문에 PF 대출 많이 하는데 일반 대출이라고 한 이야기 뭐냐면 불법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의 일반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대출이 아닌 걸 1,500명의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다른 야 이거 분들은 대장 처벌했잖아요, 가만히 좀 다른 계시라고. 대장도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흘러가는 게 2009년이면 아니죠. 대장동 대장동 사건이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아니 대장동 사건이 대출을 한 건데 2015년에 대장동 들어가는 거 몰랐다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제가 좀 끼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2015년에 대장동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황당한 대장동 마피아가 생긴 건데 2009년에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미 대출할 때부터 대장동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장동인지 할 거라고 미리 알고 몰랐다고 그러면 그러면 잠시만요. 수사를 제대로 아니 그 못하는 사람이 거예요. 범죄 씨앗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년 전에 미리 잡아둬야 범죄 씨앗은 한다는 아니, 돈 아닙니까? 받은 건 어차피 2009년에 아이고야. 받은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좀- 대출할 때 나간 우리를 거잖아요. 우겨야지. 그러니까 수사를 나중에 한 거죠.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잠시만, 너무 오랜만에 또-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어떻게 없는 못하냐고 거예요.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못한 교수님, 거죠. 변호사님 잠시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10년 전에 범죄 씨앗을 알아가 아니, 미리 범죄 씨앗 잡아놓으라는 이야기 대장동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그때 돈 받은 건데 그 사람이 수사를 어떻게 안 해요.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청취자들이 불편해하세요. 잠시만요. 예,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열릴 국감을 여러분 미리 보시는 느낌이죠. 이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 뭐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다 이렇게 지금 사활을 걸고 토론에 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뜨거운 이슈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쪽이 짚는 부분이 전혀 달라요. 달라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것이 지금 이 대장동을 키운 씨앗이 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이 있었던 건데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이제 이런 SNS에 글도 올린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의 직접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더 가면 책상이 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예. 이 황당무득한 먹튀를 설계한 게 이재명 시장인데 그 6년 전인 2009년에 대장동에 뛰어들려고 했던 민간업자의 1100억 수사를 대출받은 것을 덮어줬다는 미리 거죠. 알고 그 구속을 돈이 하는 결국은 이야기는 그 돈이 사업비로 10년 쓰인 전에 거잖아요. 범인의 그 씨앗을 알아보고 구속하라는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그거를 이재명이 그리고 대출한 게 작년에 아니잖아요. 검찰총장 때 대출금을 윤석열 대출을 총장이 미리 갚아준 알고 거지. 이재명 구속했어야 되네. 여기까지. 이재명 지사를 작년에 구속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게. 인사 안 나눴습니다. 지금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현근택 변호사님. 우길 건 아직 우겨야지. 인사 안 나눈 상태였어요. 왜 나갔대? 인사를 나눈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사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온에어가 안 끝났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현근택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